반갑습니다. 오늘 인생 테마 1 도서 큐레이션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은 홍승진이라고 합니다. 북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에 관한 그 책들을 구성하고 비치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지관 장생포의 테마는 이제 1, 왜냐하면 울산이 이제 산업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도서관을 짓는 사업에 왜 제가 같이 하게 됐느냐. 결국 저에게 있어서 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심으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미술시간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때 입을 꾹 다물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꺼내 읽었습니다. 책 밖의 세상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책 제목을 보고 사람이 준비물로 살지 그럼 뭐로 사느냐고 비아냥댔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은 현실에서 상처를 받는 자의 피난처구나. 그 이후로 책이 무엇냐, 책 왜 읽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저 이외에 다른 북 큐레이터 분들의 소개, 지관 장생포에 어떤 책들이 큐레이팅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는 이 지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 시민도서관을 만드는 일에 왜 흔쾌히 동참을 했느냐?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이 스마트 세상에서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 먼저 독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책을 왜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마음에 휴식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글쓴이를 통한 다양하고 넓은 시각과의 만남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더 마음의 휴식이 잘 오던데, 그러면은 왜 꼭 책을 통해서 마음의 휴식을 얻어야 될까요? 사실 마음의 휴식을 얻는 거는 명상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얻는 것 같고요.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제 안에 침잠해 들어가거나 같은 생각이 계속 쳇바퀴 돌듯 돌아갈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사유의 방식을 따라서 가보면 고여있던 물이 흐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독서는 약간 좀 더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거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찬찬히 따라가면서 그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책 이외에도. 사람들이 점점 독서와 거리가 멀어지고 책을 안 읽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책을 내야 되는데 해결책을 찾으려면 반드시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책을 안 읽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렸을 땐 저도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왜 책 말고 재미있는 게 많이 없었거든요. 집에 TV를 부모님께서 못 보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TV를 볼 수 있는 시간 자체도 많이 없는데 만약에 그 여가 생활을 하는 시간이 난다? 그러면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재미있는 유튜브로 이제 자동스럽게 손이 움직이고 두뇌 에너지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책 읽기는 후순위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에 대부분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유를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하고 나면은 몸이 지치고 마음이 피로해서 딴 거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비는 시간에 유튜브 많이 보시고 TV 많이 보시죠. 시간 부족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더 재미나고 다양한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유튜브죠. 왜 유튜브가 책보다 재밌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책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사람들한테도 왜 책을 읽으세요 라고 추천해 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유튜브가 책보다 더 재미있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유튜브가 훨씬 쉬운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걸 느껴요.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책으로 유의미한 생각의 변화에 다다르려면 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그걸 제작자가 미리 다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뭔가 배우는 것 같고 뭔가 깨달은 것 같고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유튜브는 그러니까 쉬운 스토리텔링을 함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흘러갑니다. 뒤로 되돌려 볼 수가 없어요. 계속 스토리텔링이 물 흐르듯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유튜브 한 번 보면은 다시 되돌아가서 안 보시지. 그냥 놓친 부분, 아예 못 본 부분만 되돌아가서 보지. 유튜브를 잠깐 멈춰놓고 생각해보고 잠깐 멈춰놓고 생각해보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흘러간다, 멈출 수 없고 되돌아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비가역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습니다. 흘러가지가 않고 자기가 직접 흘려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멈추거나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가역성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는 비가역적이고 책은 가역적인 것이죠.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고 여기에 유튜브가 더 편한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모이를 주듯이 떠먹여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책은 직접 자기가 신발 나가면서 손으로 넘겨야 되고 그걸 또 해석해야 되고 곱씹어야 되고 이게 벌써 뻑뻑하고 괴로운 거죠. 유튜브가 비가역적인 데 비해서 책만이 가지는 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책이 중요하다. 책을 읽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서가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가? 이것에서 한번 이 가역성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남의 얘기를 갖다가 듣고 나서 내가 살아온 게 정답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서로 다름의 생각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일상 속으로 갔을 때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들인가. 저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대비해서 좀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면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자세가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지혜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나하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 이것은 독서만이 가진 장점입니다. 유튜브로 이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내 생각도 멈출 수 있고 내 생각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남의 생각을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생각도 같이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도 멈추거나 내 생각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독서는 끊임없이 멈추거나 되돌아가는 가역성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돌이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관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지가 멈출 지자고 관이 관찰한다, 성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책 읽기의 핵심을 다 담고 있다. 유튜브를 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넷플릭스의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나서 점점 더 정치 성향이 진보와 보수로 양극화돼 가고 있답니다. 유튜브를 보기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지지하는 영상만 보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을 옹호하는 영상만 보니까 점점 더 기존의 생각만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 집회하는 데 가보면 사람들이 다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믿는 것만 증폭이 되는 거죠.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확고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이 맞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저의 소개글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쏟아부었던 폭언이 바로 유튜브 같은 거죠.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넌 준비물도 안 챙겨오는 그런 한심한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담임 선생님의 폭력적인 생각이 저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제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그렇지 않다. 선생님의 말이 틀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가역성이 생기는 거죠. 멈추고 되돌릴 수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일에 관한 도서 큐레이션은 어떻게 했는가? 일이라고 하는 주제가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근로와 노동과 일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근로라고 하는 것은 돈 버는 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여러분들에게 무별 수당을 준다든지 우리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다 줬으니까 수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거보다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입니다. 돈 버는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 전반을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훨씬 더 질적인 얘기죠. 근로는 훨씬 더 양적인 얘기고 한국어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뜻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일,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은 다 일입니다. 그것이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랑 상관없이 모든 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숨 쉬고 존재하는 것 자체, 이 모든 살아가는 일 전체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이 곧 일인데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을 크게 우리가 인생 주기에 따라서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일을
6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노는 일, 청소년 때는 뭐 하나요? 보통 고민하고 방황을 많이 하죠. 그런 일. 그리고 청년기에는 꿈을 꾸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꿈꾸는 일. 그리고 중년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나 다니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미치죠. 미치는 일. 그리고 장년기에는 쉬엄쉬엄 걸어가면서 숨을 잠시 고를 수 있는 일. 그리고 노년기에 은퇴하고 나서, 요새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니까 은퇴한다고 은퇴하는 게 아니죠. 제2의 인생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일. 이렇게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6가지를 다 얘기를 하질 못하고 아마 노는 일과 고민하고 방황하는 일,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다시 준비하는 일, 요거까지. 그러면은 저같이 청년기 있는 사람은 요거에 관한 책만 읽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순간에는 그 6가지의 모습이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1년 동안 놀고 고민하고 꿈꾸고 미치고 숨 고르고 다시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6가지 흐름의 끊임없는 되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는 일입니다. 노는 일은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노는 일, 두 번째는 여럿이 더불어 같이 노는 일. 이 첫 번째 혼자 노는 일을 놀이라고 하고, 여럿이 같이 노는 일을 우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놀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 보면 재미있는 일, 재미있게 노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미있는 일은 다 놀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손에 꼽지만 회사 일을 할 때도 재미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놀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일이죠. 그렇다면 그 순간 아주 가끔 있는 그 재미있는 회사 일은 왜 재밌을까요? 그때는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고정된 목적을 벗어나서, 어떤 고정된 규칙을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 때, 그때 회사 일이 재밌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놀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고정된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규칙을 창조하면서 움직이는 일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따르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어린아이가 제일 잘합니다. 어린아이는 놀기만 합니다.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자기가 놀이를 개발하고 규칙을 개발해서 그것을 좀 질리면 금방 때려치고 또 다른 놀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놀이에는 목적이 없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목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상태가 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니체는 인간이 고귀해져 가는 단계, 그 수준의 3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첫째, 낙타 같은 인간. 이게 가장 하급의 인간입니다. 낙타는 자기가 섭취한 영양분을 자기 혹에 저장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생각이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만 하는 인간. 남의 생각을 따르기만 하는 인간이 낙타 같은 인간이죠. 그 다음 인간은 뭐냐? 사자 같은 인간입니다. 사자는 무엇이든지 댐빕니다. 그냥 용감하게 겁도 없이, 그러니까 남의 생각에 비판하는 사람, 남의 권위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남의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 하면서 과감하게 비판하고 다 갈기갈기 발톱으로 찢어버릴 수 있는 인간. 마지막으로 최고의 인간은 뭐냐? 아이 같은 인간이다. 아이 같은 인간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인간. 남하고 상관없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인간을 아이 같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 같은 인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는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 서로 배우고 함께 자라요라는 책. 여러분들이 어린이라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도 아이 같은 인간, 가장 고귀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정된 목표에서 벗어나야지만 새로운 목표를 찾을 수가 있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사람, 즉 잘 놀 줄 아는 사람이어야 곧 가장 창의적인 인간, 가장 창조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니체가 얘기한 가장 고귀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애들을 보면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계속 말도 안 되는 룰을 만들어내요.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아이야말로 정말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하는 인간이구나. 왜 니체가 아이를 이렇게 예찬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릴 책으로는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있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법, 예술, 언어, 종교, 이런 모든 문화와 제도들이 다 놀이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려면 잘 놀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순간 바로 여러분들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놀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노는 건데, 누구랑 같이 놀아야 될까요? 낙타 같은 사람하고 같이 놀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합니다. 그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면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 앵무새들끼리 노는 거죠. 그럼 사자 같은 사람하고 같이 놀 수 있느냐? 이것도 너무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네 생각은 이래서 틀렸다. 비판만 하고 갈기갈기 서로 핥히기만 하고 찢어버리기만 하면 같이 놀기 어렵죠. 결국에는 아이 같은 사람끼리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놀 수 있는 사람, 노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끼리 놀아야 된다.
고정된 목표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 규칙을 창조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일. 그런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아이 같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부터 아이 같은 사람이 돼야지. 이에 관해서 추천드릴 만한 책으로는 스테판 츠바이크라는 사람의 우정 나의 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평전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츠바이크는 훌륭한 평전을 쓸 수 있었느냐? 그 사람들하고 진정으로 참된 우정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발자크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소설가, 니체와 같은 철학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아이 같은 사람이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설가야말로 가장 아이 같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철학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없던 생각을 만들어내죠. 그것도 가장 아이 같은 상태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츠바이크 자신도 소설가나 철학자의 아이 같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고민하고 방황하며 길을 찾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면서 자신의 길을 모색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고민과 방황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찾아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일은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일은 수평적으로 나의 고민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부모와 아이, 수직적인 관계죠. 애인과의 관계, 이런 건 수평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이 수직적인 관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꼭 권위가 더 높은 사람을 권위가 더 낮은 사람이 다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가 낮은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겸허하게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배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공자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배움을 치열하게 찾아 나선 인간입니다. 공자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배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모른다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른다라는 얘기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자가 얼마나 배움을 갈망한 사람이냐면 논어의 첫 문장이 하기 시습지 불역 여러입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얼마나 기쁘겠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고전이니까 우리 뭐 엄청나게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겠지 하고 기대를 해서 펼쳐보면 다 실망해가지고 논어를 덮습니다. 이거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맨날 했던 잔소리 아닙니까? 뭐가 기쁩니까 도대체? 배우면 하나도 안 기쁜데. 아주 시시한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익힐 습자입니다. 익힘이 없으면 배움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익힌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단어들과 이러한 개념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면 배운 내용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바를 캐물어야 됩니다. 내가 배운 바 중에서 잘 풀리지 않고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진 않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민과 행, 그러니까 배운 게 있으면은 그것이 곧바로 나의 실천에 옮겨져야 됩니다. 배운 바와 내가 단단한 약속을 맺어야 됩니다. 이 배운 내용을 내가 철저한 맹세를 한다는 것, 내 배움과 나를 단단히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움이라는 것은 편안할 안, 이로울 리, 배운 내용을 편안하고 이로운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한 내용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고 우리를 오히려 편안하게 만든다, 이롭게 만든다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자는 옷 의자랑 관련이 있습니다. 배운 바를 우리 항상 입고 다니는 옷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지고 항상 입고 다녀야 된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평생을 독실한 카톨릭 수장으로 살아오신 분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가슴으로 다가오는데 70년이 걸렸다. 세상에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아는 바하고 실천하는 바가 따로따로 놀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그건 공부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인행 필류아사원 택기선자이 종지하고 기불선자이 계지라.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세 사람 모두 다 반드시 나의 스승으로 삼을 만한 측면이 있다. 그 세 사람 중에서 좋은 측면이 있으면 내가 따를 수 있으니까 나의 스승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쁜 점이 있다면은 그 나쁜 점을 비추어서 나의 나쁜 점이 없는가를 거울 삼아서 반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나의 스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스승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스승만, 공자면 공자, 부처면 부처, 예수면 예수,
이런 한 사람만 절대적인 스승으로 모시면은 권위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고정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스승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나도 역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추천드릴 만한 책으로는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소녀는 아버지가 이 소녀를 집안에 16년 동안 감금을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얻지 못하게 가둬놨어요. 왜 아버지가 이 여자애를 집안에만 가둬놨느냐? 여자가 배우는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나쁜 아빠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가 배움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은 얘기,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은 얘기,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일이 무엇이냐? 반드시 이 책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연애를 잘하는 테크닉이 들어있나?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망합니다. 이 책이 상당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연애 전략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현대인들은 사랑은 배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순수한 감정, 심장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지 무슨 배움이 필요하느냐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럼 왜 우린 그런 착각을 하느냐? 첫 번째 이유,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내가 사랑할 능력이 있는가 라는 문제보다도 어떻게 하면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에만 신경을 씁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멋있는 사람이다. 관심을 보여달라. 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다 해가지고 SNS를 하잖아요. 관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보통 사랑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인을 고를 때 이 사람의 키는 얼마인지, 몸무게, 외모는 어떤지, 수입은 어떤지, 학벌은 어떤지 대상의 외적인 측면을 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로 사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 우리는 사랑에 처음 빠지는 순간만 중요시 여기고 사랑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지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멜로드라마 보면은 전부 사랑에 어떻게 빠지게 되는가 얘기만 나옵니다. 사랑을 지속하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사귀기 시작하면 그때 멜로드라마는 끝나요. 그 이후의 얘기를 보여주는 드라마는 없습니다.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지지부진하죠. 싸움박질하고 눈물 흘리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그거는 별로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보기 싫습니다. 그건 로맨틱하지가 않죠. 사랑에 빠지는 순간만 황홀하고 환상처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지속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 필요할까요? 분리불안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나는 남과 분리가 되어 있고 남은 세계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사는 게 너무너무 허무해서 그 아들내미인 제가 역사에 이름이 남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대요. 왜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역사에 이름이 남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전형적인 분리불안입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나라고 하는 건 없어지는데 남은 잘 살아있다. 예수님도 자기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듯이 수명이 무한대로 늘어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개체적인 차원, 내 개인이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나와 내 이웃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네 이웃 속에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하는데 나무 가지가 잘려나가도 나무는 살아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분리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상태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 그것이 사랑인데 어머님이 사는 게 허무하니까 역사에 이름이 남는 사람이 되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분리라고 하는 상태를 극복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리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빠집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마약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취되는 거죠. 무언가에 홀리는 겁니다. 근데 이 홀린다는 것은 일시적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방법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이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단의 제도에 몰두를 한다든지 신앙의 관습에 의존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 회사에 너무너무 충성하고 복종한 나머지 다른 사람한테도 그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히틀러 나치즘 같은 겁니다.
집단과 그 제도 속에 몰두를 하다 보면 내가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집단이 돼가지고 내가 곧 독일이고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걸 심해지면 나의 개성이 없어집니다. 내가 어떤 기계의 부품처럼 돼버립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획일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똑같아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똑같아지면 인간이 아닙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하나하나가 왜 유일무이한 존재인지를 밝히는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으로 분리불안을 극복하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주기만 해서도 안 되고 받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기만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걸 상대방한테 강제하는 겁니다.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상대방을 자기에게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내 것,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주기만 하는 사랑의 극단적인 케이스는 결국 데이트 폭력입니다. 상대방한테 너무 집착하고 상대방을 너무 구속하고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사랑을 할 때 받기만 하는 이 수동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극단적인 케이스는 상대방이 없으면 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나 안 만나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게 받기만 하는 사랑의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사람들이 스토킹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데이트 폭력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나다운 것을 발휘하여 너의 너다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개성을 10분 발휘를 해야 됩니다. 나만이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도 배움이죠. 뿐만 아니라 너의 너다운 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개성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유일무이함과 너의 유일무이함이 같이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복합적 화학작용,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왜 마누라가 한마디 하면 열받죠? 나는 나야.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라고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내분의 개성을 발휘했는데 그것을 존중하고 존경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열받습니다. 개성은 강할수록 좋습니다. 나의 개성을 강하게 하고 너의 개성도 강해져가지고 그 개성이 서로에게 매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본능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당신과 나의 각자의 개성이 왜 훌륭하고 빛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이해하고 인식해 나가는 과정이 사랑이지 그것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처음에 빠지는 것보다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에리 프롬이 말하는 것이고 사랑을 지속하는 것을 잘하려면 계속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의 결론이 그겁니다. 끊임없이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한다는 것은 배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자도 평생을 배운 사람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안 배우고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우지 않고 사랑을 한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 방식대로 사랑을 하십시오. 끊임없이 생각하고 캐 묻고 곧바로 실천하고 약속하고 아내분이 뭐라고 해서 열받지 말고 아내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편안하고 이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의 말을 항상 옷처럼 몸에 입고 다녀야 됩니다. 이걸 공자도 평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자세히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노는 일, 그리고 같이 노는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혼자서 노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규칙을 창조하며 움직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와 같은 상태의 인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노는 일은 결국 아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노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자신이 잘 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규칙을 창조하며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즉 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는 일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고민과 방황을 통해서 길을 모색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일이고 두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일입니다. 배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모든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얘기했듯이 그 배운 바를 내 몸처럼 만드는 일이 바로 배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일 역시 배움의 일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에리 프롬의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안다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남은 시간에는 간단하게 다시 준비하는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준비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삶을 돌아보는 일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솔직한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잠깐 멈추는 시기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 삶을 돌아본다는 일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일인데 결국 내 안에 참된 자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보통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 한국인이고요. 남성이고요. 33살이고요. A대학 B학과에 나왔고요. 그리고 C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 말고도 한국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이외에도 남성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지하게 많거든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 각각은 너무나 평범하고 나만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나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요소도 남성이라는 요소도 33살이라는 것도 A대학 B학과를 나왔다는 것, C회사에 다닌다는 것도 특별할 것이 없는데 왜 나는 특별할까?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다른 사람과 대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계의 어떤 특정 부품은 얼마든지 다른 부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른 부품을 만들어서 그걸 끼워 넣으면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평범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랑 대체가 안 돼요? 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루는 것들은 전부 각각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평범합니다. 그거 자체로는 유일무이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그 무수한 관계들이 무한히 다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결국에는 내 삶을 돌아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우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이라는 것도 원래 나만의 것이 아니고 33살이라는 것도 원래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 남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남들이 너무나 무한하게 관계를 맺고 나를 구성하기 때문에 내가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참된 자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내 안에 참된 나를 살펴보았다면 밖으로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창조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인간의 가장 고귀한 상태는 I 같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스스로 규칙을 창조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창조적인 상태가 가장 고귀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좀 창의력을 발휘해봐. 좀 창조적이 될 수 없느냐? 그러면은 당장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 안에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만들어낸 그 무수한 관계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유일무이함인데 나의 유일무이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이루고 있는 관계들이 어떻게 특이하게 얽혀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예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예술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있던 것을 만들어내면 그건 예술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똑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예술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여러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곧 예술을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자아를 돌아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수한 남들과 얽혀 있음을 깨닫는 일, 내가 무한히 복잡한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아는 일, 그러면 참된 자아를 표현하는 일은 곧 내가 예술가가 돼서 예술 행위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일, 다시 돌아가서 I 같은 일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문학 강의를 많이 영상으로 보시는데 강의만 듣고 책은 안 읽고 이거 안 됩니다. 그거는 인문학 하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의 시작은 책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문학은 스스로가 예술가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생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남의 말을 강연으로 유튜브로 들으면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두들 책을 읽어야 된다. 각자가 예술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